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1,8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823명, 열흘 만에 다시 1,8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네 자릿수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산세를 잡기가 어려운 건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4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분들은 2,000명, 3,000명, 정의회 청장 등 중대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더 확산은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검사 건수와 실질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면은 수요일과 토요일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고 검사 건수가 좀 줄면은 좀 적게 나오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작 전인 6월 이전을 생각하면 400명대에서 600명대가 지속됐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때와 똑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하고 무증상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1대1 또는 1대 다의 전파가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 가지고 또 현재의 이런 확진자 통계를 위주의 방역만 가지고 잡기는 좀 어려운 단계로 진행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폭증을 맞고 있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높긴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의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우선 우리가 2020년 5월에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했던 전국적인 확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에는 S형이나 V형이 아닌 G형이 새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우세종이 나타날 거라 했습니다. 당시 그것들이 각 지역으로 퍼졌지만 지금 이 델타형만큼 빠르게 전파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이 좀 달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경미하면서 사람들이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도권 있는 분들이 휴가를 비수도권의 유명한 지역에서 보내고 지금 귀가했거나 아니면 귀가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여파는 앞으로도 최소 2, 3주가 갈 텐데 그것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대표적인 휴양 지역인 아름다운 부산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제 앞으로 9일부터 좀 강화돼서 나타날 텐데요. 유흥시설이라든지 집합 금지가 진행되는 시설이 진행된다 하면 지금의 확산세가 더 커지진 않겠지만 한 2, 3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비슷한 숫자가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을 맞아서 그러니까 휴가철을 맞아서 수도권에 있는 확진자들이 이제 그 비수도권으로도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정부는 지금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 유행이 지난 유행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점은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 정점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우리가 과연 3차 유행은 언제 끝났냐를 얘기할 수 없는 거랑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3차 대유행 언제 끝나나 일평균 400명에서 600명 확진자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언제 하나 했는데 갑자기 이제 1200명, 1400명, 현재 1800명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점이라는 것을 지난 2일에서 5일 전 사이에 환자를 유축해 보면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고 있다고 하면 아직도 위로 올라가고 있겠죠. 따라서 재생산 지수가 0.9, 0.8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이 최소 3에서 5일 정도 지속될 때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할 텐데 아직은 이 정점을 이야기는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자, 그리고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의료 대응 역량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200명대 그 초반이었던 위중증 환자가 2주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치료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사실 이 위중증 환자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이나 또는 60세에서 74세 사이에 기저질환과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고 최근에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일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망자라든지 또 치명률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중증 환자가 늘었느냐? 그것은 환자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30대, 40대, 50대의 젊은 층에서도 비만, 대사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폐렴 등으로 진행되면 위중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위중증 환자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여력이 있으나 예. 다만 이것들이 혹시라도 60대 이상, 75세 이상에서 재감염 사례가 증가한다고 하면 올 겨울에요. 그렇다고 하면 위기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역량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문제인데요. 일단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내는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가동률이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안심할 수 없겠죠. 한 2주 전에는 생활치료센터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대기하셨다가 입소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제 사이에 1,800여 명이 확진이 됐다 그러면 2주 전의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주 전에 이제 1,400명, 1,500명이 확진이 됐다. 그러면 그중에서 위중증으로 병원 가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나오신 겁니다. 즉 1,400명대에 1,500명대 분이 나오고 1,400명대, 1,500명대 분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에서 60,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보면 크게 부담은 없죠. 단 이는 2, 3주 전에 빠르게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2, 3주 전에는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현재 환자가 발생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늦어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과거의 경험들이 많은 교훈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정부 발표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 금지나 숙박시설의 파티 금지 등도 함께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 확산을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면서 그 드러났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칙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사적 모임의 경우는 전보다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는데 이 정도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따르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4단계는 그 기존에 기억하실 텐데 1.5단계, 2단계, 2.5단계 하던 그 단계보다 훨씬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아도 그 기존의 단계보다는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완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신문이나 TV 등에 나와서 얘기해도 실제로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집에 사는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4인 이상도 모일 수 있으나 6시 이후에 가족이지만 집에 같이 살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식음료 업소, 식당 등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2인만 된다. 3인이 안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허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충돌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3단계인 경우에는 실제로 예방접종 2회 완성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다 이제 9일부터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일관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우선 저녁 6시 이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의 일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도 눈 감고 참여했던 분들도 눈을 감고 같이 마스크를 벗고 수영장에서 파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처벌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휴가가 계속 진행되는데 굉장히 단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결혼식이라든지 상견례는 몇 명이다. 이런 디테일이 과연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종교시설은 좀 완화한다, 운동시설은 좀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3차 대유행을 잡는 데 가장 큰 메시지는 뭐였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높았던 기존에 바로 4인 이상 집합금지. 그렇죠. 그걸 어떤 메시지가 일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2주가 지속되면서 또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고 앞으로는 치명률 관리와 사망자 관리 마치 독감처럼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 위주로 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닌 추석을 지나서 올 말에
독감 시즌과 겹쳐질 쯤을 대비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즉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일부 직종의 섬의 희생 또는 사람이 모이는 걸 막는 것이 아닌 예방접종이 60-70% 이상 진행됐을 때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2022년을 맞을 수 있는 사회적 예. 거리두기가 준비가 돼야 되는 바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방역 그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바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완화된 수칙이 있는데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교 시설이 최대 이제 99명까지 참석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종교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조치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나 종교 시설 등에서 감염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할 텐데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떤 특정 종교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가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 델타 변이주의 감염을 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 모임에서, 즉 작은 소규모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종교 시설에서 사람이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한다. 근데 거기에 방역 관리자가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예. 방역 관리자가 있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실내 취식 금지 등을 지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종교 활동이 끝났어요. 또는 우리가 학습 시설에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가정집 또는 소규모에서 같은 가족이 아닌 분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4인 이상, 그 이상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예. 결국 이거죠. 특정 장소에서의 방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행위, 종교 활동 또는 학습 활동, 학습 시설에서 이어지는 그 이후의 방역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때 이 실제로 우리가 나온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완화를 하냐? 옛날에 나쁜 기억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특히 델타 변이의 감염 형태를 보면 종교 활동 이후에 소규모로 집이나 또는 식당 등에서 방역 수칙을 어겨서 모였을 때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분들이 무증상인 상태에서 종교 시설 또는 학습 시설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방역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높지 않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좀 더 방역의 그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 등 자체적으로 단계를 올린 지역 외에는 지금 3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자, 지역별로 방역 강화 조치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주는 건 저는 초기부터 찬성을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름다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특정 지역을 4단계로 올렸더니 특정 지역은 3단계니까 또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현지에서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몇 시 이후는 아예 식당을 다 닫아라. 시정령이 나오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결국은 이 지자체에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은 그것을 따르는 현지 주민 또는 방문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을 다 4단계로 통일하자. 끝까지 가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코로나19 짧고 굵게 방역을 진행한다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자율권을 주되 현지에 방문하시는 외지 또는 현지 주민들이 그 방역 수칙이 좀 완화되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풍성 효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청정지역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예. 있는 곳이 지금 현재 빨간불 켜져 있고 저기는 파란불 켜져 있으니까 가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옮길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에게 옮김을 당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조금 이동을 자제하신다고 하면 지자체의 자율권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국민의 방역 참여 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달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 백신이 이제 오늘 130만 회분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8월에만 약 2,86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9월까지 그 정부 목표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우리는 2020년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때를 더듬어 보자면 예. 당시 만 62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될 때 하루에 100만 건 이상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됐고요. 또 최근에 1차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될 때도
100만 건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휴일이라든지 추석의 변수를 제외하고도 네. 실제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0일 정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을 보게 된다면 하루 평균 90만 명 정도 예방접종을 진행했을 때 1,800명 정도가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 단 여기에 변수가 있죠. 뭐냐면 바로 이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추가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국가에서 추가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수요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이 이번에도 모더나사 예방접종이 사실 지연돼서 들어올 뻔했는데 많이 지연되지 않고 들어온 그렇죠. 그런 사례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수급의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의 바른 참여가 이미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 우리 의료진들의 그런 희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대담이 진행되기 이전에 영국에서 예방접종률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20대, 30대에서 예방접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거부하는 사태가 많습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자유의 권리를 달라고 하면서 시위도 진행되고 있죠. 현재 다행인 것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예방접종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예방접종의 예약이나 이런 게 잘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네. 젊은 층에서의 예방접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젊은 층의 예방접종 참여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 안내 그리고 그 안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실제로 이 수급에 관련돼서 예방접종의 진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집단 면역의 그 목표 수준을 조금 더 상향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우선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일단 어떤 국가적 목표였는데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재생산 지수를 가정을 해서 한 명이 2.5명한테 이상 넘긴다고 했을 때는 그 3명한테 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60에서 70%가 예방접종을 하면 차단이 된다라는 그런 기준인데요. 네. 지금 현재 델타 변이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감염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8명 있으면 7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학적 근거를 둔 집단 면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수치를 보기보다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1차 예방접종과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가 예방접종의 근거와 안정적 공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지만 저는 현재로 볼 때는 치명률이 낮아지고 또 전파력이 강해지는 이 시점에서 델타 변이로 대표되는 코로나19가 아마 계절성 독감처럼 지역적 또는 계절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따라서 안정적 공급과 교육을 통해서 추가적인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사실상 다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